이전에 이사회를 말씀드리니까 그 참고로 마시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거 정사는 그렇게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저는 사실상 요즘은 강연도 상당히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연 길게 하는 강사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0, 40분만 이렇게 강연하시고 그 다음 제가 포디움 앞으로 나갈게요. 질의응답하면서 토론을 하고 그게 덜 지루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주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뭐 한미동맹에 무슨 한중관계 이게 전부 다 아무 질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남북관계 얘기할 때 뭐 꼭 북한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2차 정상회담 갔다 온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하고 LG 구본무 회장하고 삼성전자 부회장하는 윤종용 세 분만이 1, 2차 정상회담 다 갔다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무적으로 쭉 본 거는 제가 유일하게 갔었으니까 그 맥락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뒤에 앉아있으니까 제가 선택하는 사람이거든요. 우선 뭐 남북관계 뭐가 잘못됐느냐 제일 큰 건 평화의 위기를 막고 있고 우리가 2000년 2차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행정부 들어와서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면서 한 5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2차 정상회담하고 14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난 4년간 동안에 우리가 겪은 것은 평화의 위기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는 한 2달 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명박 정부 와서 세 가지 위기를 봅니다. 첫째가 평화의 위기요, 둘째가 민주주의 위기요, 세 번째가 경제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유언처럼 됐지만은 평화의 위기 가장 큰 위기 다 겪었지 않습니까? 2008년 박왕자 여인 피살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때 평화적으로 해결이 얼마나 될 수 있었던 거를 그때 현 정부에서 강경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하면은 현금이 북한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현금 갖고 북한에서 핵 무기 만들고 군사력 강화시킨다. 남북관계 강화시킨다. 그걸 빈민에서 완전히 끊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공식적 입장은 재발 방지, 사과, 요걸 하라고 그러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 평양 불러서 직접 부조에게 그 이상의 최고의 소위 약속은 없는데 한 정부는 그 당국자가 만나서 문서과장은 안 받겠다 이렇게 하다 진짜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서부터 틀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우리 2009년에 결국 뭐가 됐습니까? 미국 친구들 결국에 미사일 실험 발사 4월 5일날 했죠. 그 다음에 5월 25일날 이제 2차 핵실험 했죠. 그리고 이제 쭉 긴장 관계가 고조되다가 2009년 11월에 대처해결되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고인지는 모르지만 2010년 들어와서 3월 달에 천안함이 피침되고 그리고 11월 23일 날에는 연평도에서 폭격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이전의 과정을 보면은 과연 노무현 정부 원인을 보세요. 서해에서 군사충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부시 행정부 들어와서 어려움을 5년 동안 겪으면서도 결국에 군사충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계속 군사충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작년 그러니까 2010년 11월 23일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상 큰 충돌은 없지만 그러나 휴전선에서 군사적 경쟁이 상당히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평화의 위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다음 천안함 사건 같은 데 봤지만은 결국에 북한이 한 거예요. 그건 엄청난 안보 무능을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북한 소행이라고 하면 그때 관련된 모든 합참장 포함해서 밑에까지 해작사 사령관 포함해서 전부 다 징계에다가 예쁜 시켜 그냥 남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거 천안함 조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소장은 중장되고 중장은 소장되고 중령은 대령되고 대령은 원스타되고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첫째가 평화의 위기가 한 단계에서 남북 군과의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교류협력의 문제죠. 자, 박왕자 사건 나니까 금강산 방문 완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 중국에 지금 넘기겠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금강산에는 지금
현대아산 모든 자산 결국에 몰수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재개가 되면 협상을 통해서 다시 현대아산에 돌려주겠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아니 자기들 땅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5년씩 안 하면은 지금 4년 반 이상 안 하는데 우리 어떡하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중국 관광객 데리고 오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운영해야 되니까 그럼 목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결국 우리 협력은 현 정부는 결국에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 정부 기본 입장은 북한이 뭘 끌고 나가라. 당국자 회담하자. 그러면 민간 부분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당국자 회담 나오라고 하는데 건수가 있으면 건수가 없다. 그 다음부터 2009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서 2차 핵실험하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따라서 모든 걸 동결시켰어요.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안함 사건 당하니까 오이사 조치에 나왔어요. 오이사 조치는 결국에 개성공단 대놓고 모든 걸 다 중단시킨 거예요. 가령 안동 대마처럼 평양 외곽에서 성공적으로 잘하는 기업들을 전부 다 철수시키고 원자재 전부 다 못 들어가게. 그래서 모든 무역 중단시키고 모든 민간인 교육협력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그쪽에 뭐 영유아들 어렵게 지금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우리 민간인 지금 다 중단시키고 교단에서 쪽으로 했더니 다 중단시키고 이게 완전히 중단인 상태예요. 그 오이사 도시. 그 다음에 연평도 사건 나면서 더 심했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몇 번 이제 사인을 보냈죠. 뭐 작년에 수해가 나니까 뭐 보내겠다. 근데 보내겠다는 게 뭘 보내겠다고 했어요? 초코파이 보낸다고. 햇반 라면 보낸다고 그러니까 입구에서 야 우리가 필요한 건 시멘트인데 복구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 무너진 집 가옥 지어줘야 되는데 중장비하고 시멘트 보내달라. 그 군사 전용들 같은 거 안 된다. 초코파이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으라. 미국에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조금 나와서 그 다음에 밀가루하고 라면하고 주겠다. 저쪽 이번도 얘기하는 게 아니 수해가 나와서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시멘트인데 우리 필요한 거 좀 더 달라. 이것은 아니다. 전용 때문에. 그럼 안 받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밀가루 주는 건 결국에 민간분만 받고 그 쌀도 왜 안 되느냐. 우리 지금 쌀 남아도지 않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게 군사 전용돼요. 이러니까 결국에 교류협력도 완전히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북쪽에서 오프닝 미팅이 있는데 뭐 제가 뭐 높은 사람 통역을 만나서 근데 가면 안 되냐. 우리 학생들이 가는 거 하니까 우리 당국자가 먼저 한다는 거야. 그 과거 두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민 후반 민간인들이 먼저 가고 관은 나중에 간다는 이런 정책을 폈는데 현 정부에서는 선관 후민이에요. 관이 먼저 해서 당국자가 돼서 다 잡아놓으면 민간인이 뒤따라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정책 때문에 교류협력도 완전히 지금 위기 상태에 빠져요. 그 다음 세 번째 큰 문제점은 뭐냐. 이명박 정부가 제일 강조했던 건 뭡니까? 북한이 핵무장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을 했거든요. 결국에 뭐냐. 북한이 핵무기, 그러니까 북한이 핵시설, 핵프로그램,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포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10년 이내에 북한 주민들 개인당 소득을 3,000불까지 올려주겠다. 그게 비핵개방 3000불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결국에 뭐냐. 일자리라면 한도 효과를 못 냈다.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직접 협상을 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모든 걸 중단한다.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자, 북한에서 핵실험도 했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고, 그것뿐 아니고 지금 북한은 우라늄, 그러니까 핵 무기를 만드는데 두 가지로 만들어요. 하나는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물질을 갖고 핵탄두를 만드는데, 핵폭탄을 만드는데, 지금 평양에서 갖고 있는 것은, 영변에 있는 것은 바로 플루토늄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만들기도 힘들고, 공장 시설도 엄청 커야 돼요. 근데 진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라늄을 농축해서 그걸 갖고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이 경우는 우라늄을 만드는 시설도 상당히 적어도 돼요. 뭐 이 정도,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시설이 있으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갖고는 이 공공실 가방에 집어넣어갖고 핵테러를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위험스러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결국에 우라늄 탄 문제는 이북 가이드이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특히 2009년 4월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자기들 로켓 시험 발사를 했죠. 그리고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걸 이해해달라. 그리고 과거 달리 이북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3월 4일 날 2009년 3월 4일 날 국제해상기구에 통보를 해요. 한 달 후쯤에 우리가 소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로켓을 발사할 텐데 그걸 광명성 자기들은 2호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게 되면 궤적은 어느 쪽으로 가고 보니까 그쪽에 지나는 선박은 조심하라고 미리 통보해달라. 이게 다 얘기해요. 그리고 유엔이 갖고 있는 유엔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로켓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6가지 조약에 북한이 가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이건 로켓이다고 얘기하니까 오바마까지도 이건 완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걸 로켓가 아니고 미사일이라고 하니까. 근데 미사일하고 로켓은 원리가 같아요. 로켓은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3단까지 나가면서 그 힘을 통해서 대기권 나가서 위성이 딱 해서 대기권 밖에서 궤도를 설정하고 궤도를 도는 거거든요. 근데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3단 논리인데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포물선을 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결국에 보통 사거리가 6,000km 이상 되는 걸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로켓하고 미사일하고 기술이 똑같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걸 아무리 로켓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미사일이다. 그럼 지금 북한이 탄두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미사일까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거냐. 그러니까 용서 못하겠다. 이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결국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남쪽 보고 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중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냐.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의장 성명을 채택해서 이제 북한을 규탄하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2009년 4월 23일 날 이런 발표가 나와요. 우리의 정체성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느냐. 우라늄 농축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2010년 11월에 북한에서 직피드 해커라고 하는 로렌스 그 미국에서 원자탄 만드는 연구소의 전 소장, 지금까지 6번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양반을 연결을 둔 거예요. 연결을 붙어서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줘요.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2,000개 정도 원심 분리기 2,000개를 갖고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 핵탄을 만드는 데 사용한 농축 우라늄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결국에 판단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비핵개방 3선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핵실험, 추가 핵실험, 그 다음 플루토늄만 갖고 있던 북한이 이제 우라늄까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있으면서 가장 큰 위기가 평화의 위기도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악화시킨 거예요. 개선시킨 게 아니에요. 모든 정책은 결과가 말해주는 거고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우리 한국을 더 위태롭게 하고 동북아의 한국을 더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지금 남북한 관계의 가장 파행적 결과는 남북한 관계가 나빠지면서 한중 관계가 엄청 나빠집니다. 한중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자, 남북 관계가 나빠져요. 그럼 북한 아이들이 뭐 천안합니다. 열병을 걸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제일 싫어했던 게 이 한국 군인들이 미국에 의지하는 이 의존심이 제일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미국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사이가 나쁘다. 아이고 미국을 잡아라. 한미동맹 강화하라. 미국하고 협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와서 북한 군사도발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이 된다. 근데 또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은 뭐 그거 공짜로 해줍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요청을 하죠.
야, 그러면 한국 와서 당신들 도와서 북한에 대해서 어찌되건 구축하겠는데 대신 당신도 우리도 도와줘. 뭐? 첫째, 미사일 방어 체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 일본, 미국이 3자 협력을 통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PSI라고 해서 확산 방지 안보 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해상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북한 갔다 나온 선박들 있죠. 이것을 공해상에서 소위 정선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걸 전부 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한국이나 일본 이런 방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PSI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누구 얘기를 하는데 해운하시는 분이 하여간 북한 갔다 온 선박은 일본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확산 방지 상태입니다. 그럼 그거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냐? 해상에서 북한 선박 움직임이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선시켜서 수색하고 압수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이 삼국이 협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하고 군사적 보호협정 체계라고 군수지원 협정 체계를 하자는 게 바로 이렇게 미사일 방어 체제와 결국 이 확산 방지 안보 구상 요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자 군사적으로 도와서 북한 억제시켜 주시오니까 미국 얘기는 북한만 하지 말고 중국도 우리 견제하자. 이렇게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한국이 중국에서 매년 580억에서 600억 불 정도 흑자를 봐요. 우리가 일본한테 한 280억 불 적자 보는 거를 중국에서 벌어서 다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은 돈을 중국에서 벌고 짝사랑은 미국하고만 하고 그 다음 갖다 바치는 걸 일본에 갖다 바치고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중 관계가 나빠집니다. 여기 또 더 하나 큰 문제가 있고, 그건 뭐냐.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부통불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일도 원치 않고 난리, 전쟁도 원치 않다. 근데 통일이 어떤 통일이 원치 않느냐. 한국이 주도가 돼서 독일식으로 통일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렇다고 과거 베트남식으로 무력 통일을 하는 것도 북한이 무력 도발해서 무력 통일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자기들이 찬성하는 것은 남과 북이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런 통일은 찬성하지만은 어느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거나 잡아먹는 이런 통일을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 근데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했던 게 뭡니까? 소위 개념계획 502부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북한의 급변사태가 나고, 급변사태는 이제 김정은 같은 사람의 유고죠. 그러면 우리 현 정부에서는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붕괴될 경우에는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통제도 상실하고 북한은 완전 무정부적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럼 중국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과 미국 군대가 먼저 북한을 치고 들어가자. 그래서 북한을 접수해서 북한의 안정화 작전을 하자. 그래서 미국이 이란이나 아프간 같은 데서 했던 방식대로. 요게 개념의 502부였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자기 코앞인데, 압록강 건너면 단동 바로 그게 북한 건너편인데, 한국과 미국의 연합전력이 거기 딱 와서 중국을 접수하고 안정화 작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 사이가 상당히 나빠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현 정부 들어와서 평화의 위기가 생겼고, 교류 협력이 완전히 중단이 됐고, 북한 핵무기하고 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핵심 국가가 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만 악화가 된 이런 결과에 온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뭐 제일 중요한 건 에리슨 발공회의, 그러니까 MB 정부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게 노무현 정부가 했던 건 안 하겠거든요. 이게 그리고 대표적인 게 14정상선언을 완전 무시했거든요. 14정상선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선언입니까? 6.15 공동선언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건 총론만 써놨어요. 어떻게 남과 북이 협력해야 되느냐 하는 강론을 전부 다 14정상선언이었어요. 뭐 거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서해 평화 협력. 만약에요, 이명박 정부가 서해 평화 협력 때 합의를 받아서
북한하고 협상이 되면은 대통령은 안 일어납니다. 천안함 안 일어납니다. 연평도 교전 안 일어납니다. 저는 연평도는 교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슨 쏘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무시했어요. 14정상선언에 나오고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의 광물 자원을 우리 광공업공사를 통해서 공동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2007년 10월까지만 해도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공업공사 사장이 북한을 5번 이상 나갔습니다. 여기 부산 출신이지만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입니다. 부산고등 출신이지만 상당히 많은 한이 됐어요. 이명박 정부가 다 끌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중국이 그냥 다 먹고 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무산철강. 지금 중국이 아예 거기에는 무술은 어떻게, 무산은 어떻게 가냐면 철도까지 아예 대놨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남평으로 통해갖고 바로 가져가요. 그 다음 북한의 단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마그네 사이트 매장량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것도 지금 중국에서 와서 전부 다 싹스해가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중요한 광물 자원은 지금 중국이 다 먹은 거죠. 그 다음 14정상선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낮은 선봉 포함해서 뭐 통천, 원산 이런 데 중요한 거점에 뭐 처음에 남포하고 동해안, 서해안 쪽에 우리 조선소 짓고 그 다음 통천, 원산 포함해서 뭐 남포 이런 데 중요 거점에 대해서 특고 개발하고 해주 지역을 경제적으로 만들고 하는 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중국이 움직이던 예산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남북광도 완전 중단시키면서 그것도 완전 무효화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건 이명박 정부에서 안 하면 돼요. 14정상선언 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 안 읽어봤을 거예요. 그 현직 장관도 안 읽어봤을 거예요. 유익인 읽어봤을 거예요. 이거 보지도 않고 노면했던 건 다 안 된대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만 좋은 것이지. 낮은 선봉지대에 대해서 공동개발 구상이 다 들어가 있었고 48개 부분에 대해서 합의됐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현 정부가 가장 문제시됐던 것은 바로 지난 정부가 했던 합의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그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북한이 곧 망할 정부라고 합니다. 괜히 교류협력하면서 북한에 돈 주고 그 다음에 인프라 만들어주고 그러면 김정일 체제가 또 연장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을 소위 목을 조려서 북한을 못 살게 구해요. 그래야 체제가 빨리 붕괴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도 인도적 지원도 안 해주는 이유가 그래서 북한 주민이 배고프고 더해야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바뀌는 겁니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무게론들은 뭐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얘기하시는 데 보면 통일이고 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온다. 우리 성경 말씀 많이 먹으면서 아니 그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이 망할 것 같지 않다는 거 김정은 체제하에서 그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이유는 간단한 게 김정은이 29 젊은 나이지만 북쪽의 세계는 백두혈통 김일성이를 할아버지도 두고 김정일 아버지도 두고 이건 완전 정통성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뭡니까? 자, 장성택 김정일에서 자기 고모부 앞에 완전히 지원받고 조선노동당 완전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지원받고 북한 군부로부터 완전한 지원받고 그 힘도 아주 강해요. 그 다음 뭐 김정일 직책을 뭐 먹고 있습니까? 지금 뭐 시국에서 지금 작년에 이제 김정일 죽자마자 김정일이 된 게 북한인군 총사령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4월에 들어와서 당서기, 소위 그 제1석이라고 했지만 제1석이 그거에 따라서 당 중앙군사위원 위원장, 그 다음 국방위원회 위원장, 그게 다 거머쥐거든요. 북쪽에 무슨 조직화된 사회 세력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가 계속 됐는데 그것까지도 곧 망할 거예요. 이게
여기에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대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 인정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들어와서 북한 체제를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체제를 완전히 미국에서 네오콘들이 보는 식으로 소위 악독한, 소위 사악한 독재 정부를 그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북한하고 협상하고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야, 넌 사악한 이번 엠파이어, 넌 악의 제국이다. 그래도 나는 너랑 대화하겠다. 그 대화 되겠습니까? 특히 북한처럼 북한이라는 나라는 재미있는 나라예요. 우리하고 다른 나라예요. 뭐냐면 북한은 수령제라고 하는 거죠. 수령이 뭐냐?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조선노동당입니다. 조선노동당은 바로 국가예요. 국가는 인민이요. 인민은 바로 요즘 군까지 군이라고 그러고 그걸 5.1체선이라고 해요. 수령이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수령이 없으면 조선노동당도 국가도 군도 인민도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모독을 결국에 자기들 국가 안보 또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북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예언자 모함맛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영화가 나와서 폄하하는 영화가 나와서 지금 14억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들끓는 걸 보세요. 우리 상상은 왜 그런가? 그건 바로 존엄 때문이니까. 모함맛이 하는 존엄. 그리고 이슬람 교리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얼굴을 보이면 안 돼요. 얼굴은 모함맛이 얼굴을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우리 기독교처럼 완전히 금지된 게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이것 때문에 지금 큰 하는 이번 한국 관계도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일본 언론 측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황 방금 얘기하면서 천황이 만약 오고 싶다면은 와서 우리 동북사파하면서 가족들에게 사과하라. 이게 결국에 큰 파장을 갖는 거예요. 와카메 사상이라고 지금 아사히시는 주필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포함해서 아사히 신문에서 우리 대통령을 뭐라고 하셨어요? 광기라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의 김씨 왕조와 이명박 대통령이 이 광기 그 뭐냐 천황에 대한 그런 발언은 광기라고 아사히 신문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냐 이명박 정부 와서 판이 다 깨진 게 결국 북한 체제를 제대로 인정했죠. 세상에 보세요. 세중의 상대방, 제 한국에서 결국에 뭡니까? 분쟁이 90%가 존댓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너 왜 반말 쓰냐가 90%예요. 그러면 그 90%가 반말 때문에 생긴데 반말의 핵심이 뭡니까? 연령이나 위계 질서에 따라서 있을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존경을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 recognition이라는 건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그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빈 간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의 핵심은 그 말 한마디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다른 이들의 발언을 보세요. 전부 다 혼자만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우리 현직 전 국무부 장관 얘기지만 이국 사람들 버릇을 고쳐야 돼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 일본 사람들 버릇장만이 없는데 버릇 고쳐야 되는데 한일 관계가 얼마나 왔습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상 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어요. 북쪽 보고 버릇을 고쳐야 돼요. 이북 친구들은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퍼주기 있기 때문에 이북 아이들 버릇만 나쁘게 했다니까. 이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도대체 남쪽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이 퍼줄 게가 뭐예요? 그 한번 잘 그 써보세요. 우리가 남에서 북에 퍼줄 수 있는 돈이 남북 협력 기금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이 두 기간 10년 동안에 남북 협력 기금이 한 8조 5천억 정도 됐어요. 이 8조 5천억 정도에서 반 정도, 한 4조 2천억 정도는 어디다 들어가느냐?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했던
북한의 심포있는 경수로 원자로 건설하는데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것도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반값만 들어가고 그걸 국채로 돈을 빌리니까 차환계정이라고 해서 그거 원금 이자 받고 하는 중에 4조 2천억이고요. 그게 한국의 보수 쪽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들, 조선이고 아주 나쁜 사람. 그럼 8조 한 5천억에서 4조 2천억이 그렇게 남을 수 있는 게 한 4조 3천억 정도 된다. 4조 3천억 중에서 2조 7천억이 전부 다 식량 지원, 비료 지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했어요. 2조 7천억이. 그러면 이 인도적 지원도 우리가 정말 이타심이 있어서 자애스러워서 참 기독교 정신이 강해서 준 건가? 까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식량 남들 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림수산부 제일 고민거리가 뭡니까? 이 창고에 지어놓으니까 분리비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계속 우리가 그 하베스트 많이 하니까 이걸 빨리 처분을 해야 또 가서 쌓아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고 또 미국과 쌀값도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이거 빨리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농수산부가 우리 토기부 와서 사정 좀 쌀 사다가 남북 협력 좀 갖고 사서 줄어요. 그렇게 해서 북주게 그 다음에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남해 화학해서 있지만 우리 비료 공장이 있는 게 옛날 우리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될 때 수준 갖고 지금 생산량 마시거든요. 지금 5%도 안 돼요. 소리. 그러니까 비료가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남해화학 사장 같은 사람들이 통일부 와서 모비해갖고 비료 사서 이쁘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하라 해요. 그럼 2조 7천억 중에서도 북에 주는 비료라고 하는 주는 게 쌀 비료인데 그게 꼭 북한이 원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쉬워서 우리가 지금 비료 점수를 해결할 게 많아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퍼주기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곤란해요. 그럼 나머지 남은 게 보세요. 그러면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아까 4조 3천억 남은 데서 2조 7천억 되면 얼마나 남아요? 1조 2천억 남죠. 그 중에 7,500억이 어디다 들어가느냐? 그게 문산, 개성, 철도, 도로건설, 고성, 금강산, 철도, 도로건설이 들어갔어요. 한 7,500에서 8천억 들어갔어요. 공사는 누가 했느냐? 전부 다 한국 건설업체가 다 했어요. 한국 토목업체가. 이부가 있는 입장에서 자기가 돈 한 번 만들어준 거예요. 좀 얻는 데는 게 거기 하는데 시멘트, 자갈, 뭐 이런 거 우리가 조금 주워주는 건 있지만 거의 이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장르로 남는 거거든요. 이렇게 북한이 단돈 정말 10불 하나 사실상 현금으로 가져가요. 그게 북한이 준 게 없어요. 지금 이 데이터 보시고도 우리가 북한의 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판에서 그 얄궂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냥 폄하시키느라고, 김대중 대통령 폄하시키느라고 그런 식으로 소위 보수 언론이 그런 식으로 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럼 왜 노무현 김대중 때 잘못했는지 큰 터지기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부가 행기나 갖게 만드는 그런 나쁜 놈 이거거든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뭐냐?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서 대북 정책을 지도자는 본인이 이걸 다 체크를 해봤으면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저는 실용주의적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완전 얼마 전에 제가 칼럼 쓰면서 그 얘기했지만 완전 제가 한번 당한 게 있어요. 2010년 12월인가 김양전 통일전선 부장하고 이제 원동현 거기 부부장이 이제 서울 왔어요. 여기 노무현 정부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와서 저랑 한 2시간 정도 저하고 다른 한 분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대선이 누가 될 거 아니냐. 저도 있지만 최양래 전 한계신 사장이 같이 있었는데 이명박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어떤 식으로 대북 정책을 필 거냐. 최양래 회장이 나랑 고대 동기인데 고대 상계 동기인데 상당히 실용주의적이야. 그러니까 당신들 제발 만약 이명박 당선돼서 인수 요구할 때 제발 그 과거에 DJ나 노무현한테 보지 마라. 못살이 보지 말고 잠자고 기다리고 있고 예우해주면은 당신 앞에 아주 좋은 소식이 날 거야. 우리 그렇게 안 될 거였잖아.
그래서 2009년 8월 이제 김일성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양반들이 우리 종사진단을 왔어요. 이제 원동현 그 부장하고 김양건 부장이 저한테 농담반 진담만 하는 게 그 문 선생님이 좀 틀렸을 때가 실용주의가 하나도 없던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은 결국에 말은 실용주의 강조하면서 아주 엉터리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다, 그런 원칙이다 이상한, 아니 김정일 위원장이 모든 걸 당부해줬으면 됐지 그걸 또 당부자들만 문서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용주의는 실종이 되고 아주 이상한 원칙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그게 판이 틀렸거든요. 그 다음 또 현 정부 와서 또 문제점 중에 또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점은 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정책 결정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김태호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다 했죠. 그러면 김대중때 보세요. 내셔널 스크린 카운슬에서 국가안전보장 회의가 있었고 거기 핵심은 임동원 씨고, 임동원 씨 혼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관계장관 다 모여가지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기록장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도 이종석이가 그 국가안전보장의 사무차장을 하면서 결국 모든 관계부처 다 모이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 5시마다 서대로 청와대 서대관에서 안보장관 회의가 열려요. 그럼 각 부처마다 뭐 외무부 장관,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다 오죠. 거기 와서 또 부처들도 자기는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데 거기서 2시간, 3시간씩 모니하면서 합의를 거쳐서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게 없었어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그 김태호라고 하는 것에 애기는 흐르긴 하지만, 근데 뭐지, 아니, 애기고 싶지도 않지만, 그치 보세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은 절대 입장을 만납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대통령한테 금이가 되면 절대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장님도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 보세요. 장영사업. 결국에 김태호가 베이징까지 가고 김천식이 같이 가고 청와대에서 나온 친구가 그 대통령 제일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 이부가 애들한테 용돈 주고 다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에 뭐냐, 김태호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얼마나 오면했으면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다른 문제점 보면은 대북 정보 수집입니다. 지금 패턴 보세요. 지금 대북 정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국가정보원 같은 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1차장은 해외 과학기술장, 2차장은 국내 판단력, 그 다음에 3차장은 대북 전략을 짜는 국이 있었고, 대북 분석해서 정보를 분석하는 분석국이 있었고, 대북 공작국이라고 해서 대북 공작하는 공작국이 있었고,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현 정부 보면서 국정원에서 다 없어져서 지금 3차장 산하라고 하는 건 과학기술하고 대북 심리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뭐냐,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 정보 수집하는 게 현저하게 약하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대북 정책이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대북 침투 와해 공작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고, 심리전 공작, 삐가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남쪽의 정보 공식을 내부적인 어떤 그 균열의 교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근데 효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삐가 보낸 거에 60%가 다 역받아서 다 남쪽으로 들어요. 그 다음 그거 아니고 이제 북쪽에 대한 정보를 지금 누가 전부 다, 과거에는 국정원에서 정보 분석 쪽에서 다 보고, 통일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그 다음 언론 부분에서 수기적 브리핑 하면서 그건 잘못된 거 잘못되지 않은 걸 해주는데, 요즘 뭡니까? 전부 다 탈북자 단체 중심으로 해서 북한 정보를. 그럼 이 사람들 대로 지원해주면 우리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는 많이 주죠. 그 내셔널 인다우먼트 디모크라시라고 해서 미국 민주주의 기금 뭐 이런 데서 지원해주는 그거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는 결국에 뭐냐, 남쪽에서 연합통신 같은 데 한번 볼때, 그럼 그게 이제 조중동 같은 주요 매체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 NK 데이비부터 시작해서 뭐 열린 북한 방송 이런 거 전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전혀 모르는. 그럼 그게 필터링 되지 않고 그냥 한국 매체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까지도 그걸 보잖아요. 아, 그건 사실은
뭐 저 회령 쪽에서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하도 배가 고파서 손녀를 따로 삶아서 잡아먹었다는 것도 시작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뭐 해주 북쪽에 있는 공군 북한 공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 조종사들이 하도 원금 공급이 작고 그러니까 때려치고 지금 고려 민항에서 민항사로 지금 이직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생각해봐요. 이북에서 조종사가 관두고 싶다 관둘 수 있나요? 그리고 고려 민항 갖고 이북 비행기에서 갖고 있는 비행기에서 다 해도 11대밖에 안 되는데 그걸 그게 우리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과거는 국정원에서 그것이 어느 게 맞는다 틀린다 전부 다 소위 여과를 느꼈어요. 지금 그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북한에 대한 소위 신전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남쪽 사람, 남쪽에 배운 사람들, 지식인, 여론조층 인사들까지도 북에 대한 판단을 지금 끼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분만 하겠다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이제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선배가 이제 강의를 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많이 강조하는 게 전쟁 불사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서 안 보면 제일 지금 어떤 엉터리로운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유가 있는 엄청난 위협인식이 이런 것들이 상황을 악하게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건가? 새 정부 들어오면 저는 우리 불안 사람이 문재인이나 안철수 둘 중에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돼야 됩니까? 문재인 찬성해주는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안철수 찬성 손 들어보세요. 이건 문제가 있네. 서로 사람 나와야지. 오해받게 돼 있대요. 근데 재미있는 게 저는 언론에 처음부터 안철수 편에 들어가 있대요. 글쎄, 나는 아닌데. 문재인 편이라고, 텔레비 같은 데,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고치는 게. 왜냐면, 안철수 쪽에서 나온 무슨 독표의 제 이름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만 지금 완전 이중적 기회주의자가 되고 있어. 안철수 교수도 우수한 분이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모시고 있지만 세상에 공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쟁하는 자만 하늘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점에서 박근혜도 우수하지만 안철수 교수도 좀 고생도 많이 해요.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밤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입술이 커버지기도 하고 그다음 키 적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컴플렉스는 크게 보고 그다음 말도 좀 빠르게 한번 해봐야 되고 이거 다 느껴야 되니까 거절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기록 컴퓨터에서 이게 선거법 가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지금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는 분명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소속 단독 출판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역사의 죄가 죄를 짓는 거고 그런 인식이 우리 모든 걸 같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개선이 될 건가?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신뢰를 구축하려고 하면은 결국 북한 체제 인정해야 돼요. 김정은이 수하고 적다 가지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같은 거 빨리 차기정부에서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북한 붕괴된다고 해도 붕괴원을 전제로 해서 정책을 짜는 모든 그러니까 붕괴될 때 붕괴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급변 사태 대안을 다 준비해 놓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붕괴될 일이 있나 잘하고 표면에서 잘해나가자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우선 당장 아직 근거한 제게 바로 해요.
도시만 가서 금강산 온천 가서 온천욕도 보고 와야 돼요. 정말 온천 좋거든요. 그 다음 금강원 가서 거기 뽕냉면도 한번 먹어봐야 되고, 그게 뭐 이국 사람들이 가서 그거 행복이 만든다고 무기 산다고 어때도 하여간 우리가 보고 싶으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빨리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류협력사업 재개하고, 지금 거기에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한 200업체는 돼요. 남부, 평양 이쪽에서. 이거 빨리 가서 사업할 수도 없고, 지금 그 사람 다 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에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 학술, 문화교육 지금 빨리 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남북관계를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로는 결국은 뭐냐. 실용외교해야 돼요. 실용외교 하려고 하면 정정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정정분리할 건 아니고, 시험부의 핵심은 선의 혼란이라고 해서 쉬운 거 먼저 어려운 거 나중에. 현 정부에서는 결국 정치적 거 먼저, 그 다음 경제 사회문화 나중에 했다 보니까 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의 혼란, 쉬운 거 먼저 어려운 거 나중에. 세 번째로는 선경 부정, 정치부터 먼저 하지 말고 경제부터 우선 활발하게 가르쳐 보면 경제가 잘 되고 교육이 되면 자연히 정치인들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아까도 말했던 선민부관. 민간인이 먼저 가서 빚닦아놓으면 정부가 가면 되지. 그걸 뭐 정부가 애써서 국민 세금 갖고 잘 빚닦아놓으면 돼요. 우리 민간인들 때는 정부를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돈 갖고 가면, 우리가 돈 갖고 가서 때문에 해서 닦아놓으면 정부가 오면 되는 거. 그거 꼭 명분 살리느라고, 시청하고 가오 살리느라고 그냥 계속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만약 우리 문재인 후보 같은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후보도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안철수도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가봐야 하는 건데, 문재인은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토론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 다음 선공후보 먼저 베풀고 있으면 잘 보게 돼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서는 그게 상당히 커요. 그걸 아주 깨치게 정말 좀, 기계적으로 그냥 상호주의 주장하면서 나 100원을 줬으니까 100원 달라. 요즘 자가치 시장에서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정부가 이걸 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한국 쪽 정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제가 돈이 있으면은 제 친구 중에서 지금 아주 어렵게 지내는 친구 같이 만난다. 돈이 있는데 나도 금싸움을 안 가지고 달란 주점 정도는, 전 달란 주점이 뭔지는 아닌데, 어느 분은 모르시는데 달란 주점이 뭔지. 근데 그럼 거기 가서 제가 하룻밤에 술값 50만 원씩 산다. 그럼 그 친구는 한 1년 후에 우연히 만났더니, 야, 난 가진 거 없으니까 포장마차 가자. 가서, 야, 5천 원씩 살게. 소주 한 잔씩 두 잔씩만 딱 꺾고, 오뎅 하나 딱 먹으면 5천 원 나오니까, 그게 등가성이 성립되잖아요. 성립되잖아요. 그게 우리 14정상선언에도 이국 사람들이, 그래, 우리보다 이국에 대한 사람들이 훨씬 상상력이 뛰어나요. 남북 간이 교환을 하는데 자꾸 우리 남쪽 보수 언론에서는 왜 등가성이 없느냐? 왜 우리가 이 방송을 퍼주냐? 그러니까 지금 유무상통이라는 말을 그래서 묵사하는 거예요.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같거나 안 같거나 똑같은 거다. 아니 어쨌든 남이 지금 좀 가진 것처럼 품잡지만 언제 북이 가질 수도 있고, 그럼 남이 가졌을 때 먼저 100% 주면은 북이 갖게 되면 갚아주면 다 서로 통해서 똔똔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즉각적으로 그게 똔똔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조치들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모의사 조치들을 빨리 풀어야 되고. 제가 볼 때 새 정부 보면 박근혜가 들어온다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그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거 정부, 대한민국 정부,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건데, 정부 바뀌었다고 과거 정부의 합의를 전부 다 무효화시키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정답한 건데, 헌법에 도도한 정신이 계속 연속돼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단정히 가지고는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육자 딱 빨리 제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육자 회담 이외에 북한 핵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육자 회담 빨리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외교도 추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미국의 모든 것을 기대해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 필요하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동맹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동맹을 넘어서 다자한국 체제가 좀 나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중국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 얘기하지 어느 한쪽에만 기대는 편향 외교는 또는 편가르기의 외교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정부가 많이 활동해야 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북한 정부가 거의 활동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북한 정부가 써봤던 건 계속 북한편만 들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이 다르니까. 북한 붕괴를 딱 하면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내곡동 포함해서 전부 다 지금 북한 전문가들 그거 망합니다. 참 대통령께서 참 해안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전문가 좀 하나 둘 셋 보니까 안 망할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책 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의 정책이 잘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한쪽에 나라의 정책이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문가를 안 씁니다. 전문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팩트를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라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건 뭐냐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미성적인 거예요. 지금 북한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한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북한과 남한 이건 해요. 국제법적으로 두 개의 별개의 주권국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이지 남북한 관계는 뭐 근사하게 뭐 민족 내부 간 특수관계다, 뭐 과도기적 관계다. 이제 요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주권 간의 국가로 보고 남북한 간에 기본주의학 체결하고 독일하고 동서독 해든지 그 다음에 그게 남과 북이 주권을 가지는 전제에 대해서 유럽연합처럼 남북연합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북한 경제 잘 되고 민주주의 들어가고 하는 30년, 4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국민투표 갖고 어떤 통일할 거냐, 단일민족국가로 할 거냐, 연방제로 할 거냐, 낮은 단위 연방제로 할 것이냐, 남북연합으로 할 것이냐, 소위 민족공동체 방안으로 할 것이냐, 그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통일 왔을 때 우리 다 주고 없어. 근데 왜 우리 식으로 옮겨서 만들어요? 하얀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밌는 등소평이가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등소평 씨가 82년에 이제 일본을 방문해요. 일본 딱 방문해갖고 그때 조어도 문제가 생각해서 문제가 그때도 큰 쟁점이 됐었거든요. 일본 언론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조어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기만 등소평이 참 대단한 사람이 우리 늙은 사람들은 머리에 쇠포가 다 돼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 후손들이 그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냐. 그 지혜로운 후손들이 해결하도록 우리 이거 왈가왈부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조어도 문제가 한 20년 동안 그런 것들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울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처럼 싸움밖에 하지 않고 우리처럼 뭐 보수골통 보수 진보에서 싸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혜로운 후대의 목소리는 아니고 우리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3년 하면 정권은 꼭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되든 정권은 바뀌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리더십을 입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